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강에서는 한국사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죠.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정리를 못 하시더라도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초기 국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대 국가, 고려 중세, 조선 근세, 조선 후기 근대,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기, 그리고 현대사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의 흐름 정리를 하시면은 한 90% 정도는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 청동기하고요, 철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청동기 철기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들어온 시기와 어디서 들어왔는가, 어느 나라의 유형인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70만 년 전이었죠. 중석기가 1만 년 전후입니다. 신석기는 1만 년 전부터 신석기로 갑니다. 그럼 청동기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기원전 2000년경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BC 20세기부터 어디로 가죠? 청동기 시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요. 사실은 여기서 석기가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들어온 시기가 기원전 20세기라는 거예요. 이 청동기는,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북방계통의 청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북방계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명시해 두냐 하면은 중국의 청동기하고는 구분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북방계통의 청동기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리에 아연이 합금이 있다는 거죠. 원소 기호가 구리 CU, 아연은 Z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요, 구리에 주석이 합금되어 있습니다. 기호는 SN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유형은 북방계통의 청동기 유형과 같다. 자, 두 번째는 스키토 시베리언. 지금 이제 몽골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스키토 시베리언 계통의 동물 문양이 많다라고 하는 점. 그 동물 문양은 말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런 문양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사진이 하나 있죠. 북방계통의 청동기의 증거로서 구리에 아연이 합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옆에 호형, 마형에서 호랑이라든가 말 모양의 장신구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 고리 있죠, 고리. 연결 고리와 같은 그런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동기는 북방계통의 청동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0세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었을 때는 아직은 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신석기 문화와 공존합니다. 몇 년 정도 공존하냐면 한 500년 정도 공존을 해요. 그래서 500년 정도 공존하다가 이때 기원전 15세기죠. 15세기 때부터 본격적인 뭘로 간다? 바로 청동기 문화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석기와 청동기가 공존한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500년 정도 공존 시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청동기는 기원전 몇 세기? 15세기부터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들어온 시기는 20세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원전 15세기 쭉 청동기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기가 우리나라 들어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기원전 5세기 때 철기가 들어옵니다. 자, 요 철기는 중국 철기입니다. 중국의 철기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청동은 북방계통의 청동이고요. 철기는 중국의 철기입니다. 그러니까 철기가 들어와서 청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 청동과 철기가 몇 년 정도 공존하냐면은 약 500년 정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력기원 전후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뭘로 가냐 그러면은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청동과 철기가 같이 공존한 요 시기, 한 500년. 요 시기를 예전에는 초기철기라고 하죠. 초기철기.
시대 구분할 때. 지금은 초기 철기라는 얘기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도 않죠. 그럼 우리는 시대 구분할 때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5세기 때부터 청동기 시대를 하진 않고요. 청동기 들어왔던 요 시대부터 청동기입니다. 언제까지냐? 철기가 들어온 시기가 기원전 5세기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청동기 시대예요. 그렇죠? 요 이유는 뭐가 되죠? 철기 시대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구분할 때 여기가 청동기. 여기는 이제 뭘로 간다?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북방계통의 청동기와 중국의 철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계통의 청동기의 영향을 받았을 때 영토를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뭐죠? 우리가 첫째 강의에서 제1강에서 지명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가 황하, 요하, 황하, 그 다음에 양쯔강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하를 경계를 해서 여기 어디예요? 요동. 여기는 요서. 그죠? 요동과 요서였습니다. 여기 요동이고요. 요서입니다. 여기는 화북. 여기는 화남. 이분 강북. 여기는 강남.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노브의 산맥이 있었죠. 이 스타노브의 산맥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계선이 되는,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압록강, 두만강. 그렇죠. 그럼 위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북방계통이다 그러면 막연하게 북쪽이다 이런 거면 의미는 아니고요. 만주 이쪽이었죠. 지금이 어디라고 있어요? 지금이 몽골 쪽이라고 있죠. 여기에 청동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제일 먼저 여기에서 국가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이 국가가 무슨 국가라고 그랬어요? 고조선이다. 그런 이제 고조선의 남방 한계선 어디라고 그랬어요? 임진강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는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뭐가 있었죠?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는 단군조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북방계통의 청동기 문화죠. 이게 같은 문화권이었다라는 증거예요.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됐다라 할 때 그 증거 자료가 있어요. 유물이. 그래서 북방식 고인돌이라든가 거친무늬 거울이라든가 의주 미송리식 톡이라든가 민무늬 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됐다라는 그 증거 유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청동기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철기는 중국의 철기입니다. 중국의 이 철기는 이 중국의 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이거 언제 들어오냐? 시기는 기원전 5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왕계표를 잠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사를 잠깐 좀 봅시다. 여기서 중국사를 공부를 해야 된 이유는 우리 한국사에서 대외 관계는 다 중국과 거의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물론 있죠. 중국, 일본이 주된 대외 관계 국가예요. 그죠? 뭐 중국에 구석기 시대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구석시대가 없습니까? 신석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있죠. 자, 문제 하나.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중국사의 세계사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무슨 문명이었나요? 바로 황하 문명이었죠. 황하 문명. 기억나시죠? 이 황하 문명이었습니다. 이 황하 문명을 토대로 해서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된 최초의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하, 은, 주나라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런데 주나라 그러면 봉건제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주나라 이후에 혼란기로 갑니다. 춘추, 전국 시대로 갑니다. 여기서 중국의 철기는 언제부터냐면은 춘추 시대 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춘추 전국시대. 춘추 시대는 5개 나라가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었고요. 전국시대 때는 7개 나라가 자웅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춘추 5패, 전국 7웅이라고 그래요. 이 패는 무슨 패냐면은
이 패,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 해서 장악할 패자입니다. 이 패자이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때 이 패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춘추 5패 그러면은 재, 진, 초, 오, 월 이 5나라를 얘기를 하고요. 춘추 5패입니다. 전국 칠웅 그러면은 7개의 자웅을 겨린다 해서 웅자, 그래서 웅, 진, 초, 연, 재, 한, 위, 조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중에서 이 진나라 있죠. 이 진나라가 전국 칠웅의 혼란을 수습을 하고요.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조, 정치적인 통일 왕조를 개창을 했습니다. 최초의 통일왕조, 그러니까 진시황제, 맨 처음 황제에서 시황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진나라는 오래가진 못했어요. 진나라 진시황에 너무 많은 무리한 대원정, 흉노 토벌로 인한 국력 소실입니다. 또 만리장성 축조라든가 아방궁 축조라든가로 인해서 많은 요역통을 합니다. 민심 위반이 되는 거죠. 이 결국 단명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한은 전한, 신한. 신한은 전한의 외척 왕망이라는 사람이 건국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왕정 복고가 되죠. 후한입니다. 묶어서 한입니다. 중국의 왕조의 국가의 명칭은 다 외자입니다. 외자요. 한 글자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건 이제 전한, 신한, 후한은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고조선 그랬을 때 단군조선, 이만조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의미고요. 그냥 고조선이잖아요. 그것도. 여기도 전한, 신한, 후한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이후에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분열됩니다. 중국은 위, 촉, 오로 분열돼요. 분열된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서쪽에 있는 진입니다. 서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후한에서 위촉으로 분열되게 된 계기는 황건적의 난이에요. 머리에 황색 두건을 두른 겁니다. 고려 말에 가면은 원나라 말기가 되겠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붉은색 두건입니다. 이거는 황색 두건이에요. 우리가 1862년 세도 정치 때 조선 후기죠. 진주에서 진주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 진주 밀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머리에 하얀색 두건을 둘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백건당의 난이다 이렇게 하죠. 색깔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황건역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에 철기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 철기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 아닙니까? 이 혼란기 때의 혼란을 피해서 1차 유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냐 하면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중에서도 단군조선.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준왕이라 준왕입니다. 준왕은 1차 유민, 이 혼란 때 내려왔던 유민들을 다 죽였을까요? 아니면 받아줬을까요? 죄다 받아줍니다. 근데 준왕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 이만조선이었습니다. 이만은 그럼 언제 때 들어왔느냐? 이만은 진에서 한으로 넘어갈 때 있죠. 이때에 2차 유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동을 하죠. 이 2차 유민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위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 철기를 가지고 왔겠죠. 철기는 이때 소개가 됐다. 소개 정도 되는 정도. 여기는 위만이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되는 시절입니다. 그 위만이 내려오자 준왕은 위만을 받아줬을까요? 얘네들을 아니면 내쳤을까요?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습니다. 박사라는 관직을 주고 서쪽 변방 수비를 맡겼는데 결국 위만이 준왕을 치고 기원전 194년에 위만조선을 성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부터요 철기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 위만조선이 중국 한나라 무제에게 멸망했죠. 한나라면 전한입니다. 전한. 한나라 무제죠. BC 108년이죠. 그래서
한 나라 무제가 치고 이게 한 사군을 성립을 시켜놓은 겁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에서 뭐죠? 한 사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이제 부여고구려 조동의 사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개관에서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혼란기 때 소개가 됐고 본격적인 철기는 이만해에서 소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거왕입니다. 우거왕. 단군조선의 마지막은 준왕입니다. 굳이 제가 이 왕들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경찰직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몇 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일반직 공무원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가끔 뒤집어서 출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선지에 보면은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을 우고왕,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을 준왕으로 잘못 표기하는, 물론 틀린 문장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철기는 중국의 철기, 청동은 북방계통의 청동기 이렇습니다. 그러면 북방계통의 청동기가 들어왔었을 때 이때 대표적인 유물은 뭐가 있었느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또 청동 거울에 보면 거친 무늬 거울,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나왔던 미송리식 토기,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붉은색 붉은 간토키, 그리고 농기구로서는 반달 돌칼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달 돌칼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왜 청동기에 농기구가 없었을까 이거거든요. 청동기에 농기구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술형 문장에서요 청동계 농기구, 우리 국사상에서 이 청동계 농기구란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청동계 농기구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반달돌칼이에요. 또 청동은 누가 쓰느냐는 얘기예요. 청동은 지배층의 전유물입니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그 특징에 보면은 특징에 호영, 마영 바로 왼쪽입니다. 청동 제품의 용도에서 나온 부분이죠. 주로 청동은 지배층의 전유물이고, 그러니까 뭐 무기, 의기, 제기 이런 것들 청동을 씁니다. 뭐 방울리 뭐 이런 것들이죠. 피지배층은 석기나 목기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로서는 반달 돌칼이 청동계 농기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여성분들이 이제 명품 백이라든가 뭐 남자들도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어요. 명품 백을 들고 다닙니다. 명품 백이라고 하는 건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싸죠. 그럼 다 예를 들어서 A사 제품의 핸드백을 아주 이게 명품이다. 뭐 하나에 무슨 뭐 500만 원씩 한다라고 한다면은 들고 다닌다. 간혹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품이지만은 다 그걸 들고 다닙니다. 그러고 명품의 가치가 없는 거죠. 또는 반대로 고급 스포츠카 뭐 이런 차 한 대에 무슨 뭐 4억, 5억씩 하는 그런 스포츠카들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런 차들이 그냥 줄지어 다니고요. 일반 영업용 택시도요. 뭐 그런 고급 스포츠카고요. 이러면 그게 무슨 뭐 희소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배층만이 청동기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계급에 합리합니다. 계급에 합리.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그렇죠? 과시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급 합리화 속에서 지배층만의 청동은 지배층만의 전유물로 사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에서 우월한 선민사상이 나오고요. 선민사상은 스스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선민사상 토대에 단군신화가 나오고요. 단군신화를 토대로 해서
최초의 국가 뭐가 만들어진다? 고조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돌, 지배층만이 청동기를 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어디서 출토가 됐냐 그러면은 고인돌에서 출토가 됩니다. 이 고인돌은 뭐 북방식도 있고 남방식도 있습니다만 일단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지석묘라고 하죠. 한자로는 지석묘, 고인돌. 돌이 고여 있어서 고인돌이라고 그러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청동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러면은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유물들이 어떻게 됐냐. 비파형 동검이 북방계통의 동검인데 직접 우리가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직접 만들어 쓴 것은 세형 동검이고요. 거울도 그래요. 청동 거울도. 거친무늬 거울이 뭐로 되나요? 잔무늬 거울로 되는 거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 모양의 검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장에, 다음 장에 사진 좀 잠깐 좀 보고 갑시다. 비파형 동검 있죠? 찾았습니까? 맨 왼쪽에 있습니다. 위에 왼쪽에 비파형에서 피파 모양. 피파는 뭐냐? 우리 국악기입니다. 현악기인데 기타와 같은 거예요. 현악기.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형 동검입니다. 세형은 간을 세자 씁니다. 이렇게 써요. 간을 세자를. 조금 슬림해졌죠? 그죠? 슬림했습니다. 청동 거울도 그래요. 청동 거울이 거친 무늬에서 잔무늬인데 거친 무늬 거울은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여기도 고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청동 거울의 무늬가 이거 뒷면이에요. 굉장히 거칠어요. 거칩니다. 근데 잔무늬 거울은 아주 곱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늬 고와요. 이거 뒷면이고 앞면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겠죠. 근데 이때 거울은 미용을 하거나 화장하거나 할 때 보는 거울이 아니고요. 지배층의 전유물로서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유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고리가 끈을 여기다가 끼워가지고요. 끈을 끼워가지고 이걸 총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어때요? 번쩍번쩍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니네하고 좀 다르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급에 합리화예요. 계급에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문제는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썼다는 증거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푸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푸집. 거푸집은 주물틀이에요. 주물틀. 왜 우리 보면은 그 길거리에 말이죠. 시장이나 붕어빵 만들죠. 붕어빵 만들 때 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뚜껑을 벌려서 밀가루를 반죽한 밀가루를 넣고 덮고 굳으면은 벌려서 꺼내죠. 그렇죠? 그게 거푸집이죠. 거푸집. 이 거푸집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직접 우리가 만들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푸집이요. 그래서 거푸집의 등장은 자료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이 거푸집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직접 우리가 만들어 썼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자료 사진 좀 봐봐요. 청동 도끼 거푸집이 있어요. 청동 도끼 거푸집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무늬 거울을 만드는 거푸집도 있을 거고 세형 동검을 만드는 거푸집도 있을 거고 그 주물틀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톡이 있죠. 의주 미송리식 톡이, 민무늬 톡이, 붉은 간톡이 있습니다. 이런 톡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토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사용되고 있는데 새롭게 철기가 들어온 이후에 만들어진 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토기가 뭐가 있냐라면은 검은 간톡이. 검은 간톡. 그러니까 붉은색 톡이고요. 붉은 간톡이. 이거는 검은색 톡입니다. 검은 간톡이. 이렇게 합니다. 검은 간톡이다. 이런 게 이거 외에 새롭게 나온 톡이들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반달 돌칼에서 철제 농기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구로서 금속제 농기가 나온 것은 철기 시대 때부터입니다. 청동 시대 때까지는 반달 돌칼이다. 반달 돌칼은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돌이에요, 돌.
돌인데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여기에 날이 서 있습니다. 날. 그 구멍에다 이제 뭘 끼우는 거예요? 끈을 끼워요. 손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삭, 벼 이삭, 곡식의 이삭 이렇게 뚝뚝 따는 거예요.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모양의 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널 무덤에서 주로 많이 출토가 되는데 이 널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요. 청동과 뭐가 있었다? 철기. 청동과 철기가 같이 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 시대 때에 철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청동이 싸그리 없어지고 철기만 사용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청동과 철기가 같이 공존했다는 것은 같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청동이 기원전 2세기 들어와가지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철기가 기원전 5세기 때 들어왔다고 그랬죠? 들어왔다고 해서 청동이 없어진다고 그랬니? 아니다. 그러니까 청동과 철기가 같이 몇 년간 공존했다는 거예요. 500년간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무덤이 어디냐면 널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동시대 때, 철기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들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사진 좀 잠깐 더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신 말이죠. 명도전, 반양전, 이거 경상남도 사천, 늑도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겁니다. 오수전, 그죠? 이거 중국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죠. 중국 화폐가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냐는 얘기군요. 이유는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철기 하나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의 다른 뭐도 문화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역의 증거입니다.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했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역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달러나 엔화라든가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이런 화폐를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사용을 하지요. 물론 그걸로 교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전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 이런 화폐들 얘기한다는 거죠. 그 옆에 또 하나 특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붓입니다. 붓. 자, 이 붓은 경남, 창원, 다오리, 나무, 덧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 나무, 덧널 무덤이에요. 이 붓이 나왔다. 붓의 용도는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기가 들어올 때 중국의 한자가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바로 한자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강에서 말씀드렸죠. 문명의 성립의 3요소 있을 때 뭐 있었어요? 청동기를 써야 한다. 국가가 나왔다. 문자의 사용이다.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 기준은 문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청동기 문화를 통해서 문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이후가 역사시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청동기시대 때부터 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요? 철기시대 때부터 문자를 쓴다. 그 증거는 중국의 한자인데 경남 창원 다호리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가 된 나무 덧널 무덤에서 출토된 붓이다. 이 붓이 또 사진을 보시면 양쪽 끝에 붓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깎아 쓰다 보면 말이죠. 요즘 깎아 쓰는 연필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많이 안 씁니다만은, 이제 샤프 펜슬 이런 거 쓰고 그러죠. 양쪽을 깎아 쓰기도 하죠. 깎아 쓰는 나무 연필 말이요. 그렇죠? 그러듯이 양쪽 끝에 붓이 있었고요.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아마 이거는 붓을 쓰고 이제 어디다 걸어놨겠죠, 이렇게. 걸어놨을 겁니다. 걸어놨을 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지우개도 출토가 됩니다, 지우개. 지금 지우개는 말라면 고무 지우개를 쓰죠. 이때는 지우개가 그런 지우개가 아니라 지우개 꼴 칼입니다, 칼. 왜 칼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이는 언제 때 처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종이는 중국 후한대 때에
륜이라는 사람에서 처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종이가 나오지 이제는 종이가 없습니다. 또 종이가 없으면 어디에다가 나무라든가 나무 또 대나무라든가 나무나 대나무를 이렇게 납작하게 얇게 잘라서 구멍을 뚫어서 옆에 나무와 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붓으로. 목간, 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글을 써서 잘못 썼어. 그럼 어떻게 해? 요즘에 무슨 뭐 지우개로 뻑뻑 문지릅니까? 그게 아니라 지우개 갈았던 것이 뭐라고요? 칼입니다. 칼. 칼로 갈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쓰곤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나옵니다. 이건 문자 사용의 증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의 연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우개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다시 보세요. 이 국립중앙박물관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창원 다오리 나무 덧널 무덤에서 나왔었던 문자 사용의 증거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청동기 철기시대의 경제생활에 벼농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농경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경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석기 때 농경은 말이죠. 벼농사는 아니고요. 벼보리는 아닙니다. 조, 피, 수수예요. 자, 그럼 봅시다. 신석기 시대입니다. 조, 피, 수수. 청동시대 때 농경에서 특이한 것은 벼보리입니다. 신석기 때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을 했다는 것. 또 자연경제에서 생산경제로 넘어왔다는 것. 이게 신석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석기 때 탄화된 조, 피, 수수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그 증거 유적지가 있습니다.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의 남경리, 그렇죠? 여기고요. 탄화된 벽시가 출토가 된 곳이 있어요. 밑줄 좀 그어놓으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자, 부여, 송궁리, 그 다음에, 여주, 흔암리, 충남 서천, 화금리. 이 유적지는 말이죠. 여러분들 공식으로 좀 기억을 좀 해 두실래요? 공식으로. 그래서 요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때의 농경의 시작인데 조, 피, 수수. 이 유적지는 탄화된 벽시가 출토가 되면서 청동시대 때 벼농사가 행했다는 증거로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리고 벼 이삭을 자르는 데 썼던 뭐가 있어요? 반달, 돌칼이 있었다. 농기구로서 반달, 돌칼이 있었고 철제 농기구는 철기시대에 가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 이해되시죠? 또 하나 자료에 보시면은 그 청동기 철기시대 생활상에 보면은 맨 밑에 선민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한 6째 줄 보시면은 선민사상이라고 있어요. 밑줄 좀 그어주실래요? 선민사상이란 정의로 나와 있죠. 선민사상이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신앙.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선민사상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계급 발생, 계급을 토대로 나온다는 거죠. 계급은 언제 때 처음 나온다고 그랬니? 청동시대 때입니다. 그러면 청동시대 때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배층은 뭐를 쓰고 청동을 쓰고 피지배층은 뭘 쓰고 석기를 쓴다. 청동과 석기를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뭐다? 계급의 합리화다. 전부 다 청동을 쓰면은 지배 피지배 구분이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명품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 계급 합리화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선민사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 선민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군신화가 만들어지고요. 단군신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최초의 국가는 어디다?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한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 선민사상이 단군신화에 그대로 내재가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습니다. 단군신화에 보면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홍, 익, 인간. 그리고 널리 세상을 교화한다. 제세,
이화. 그리고 토템 신앙 있죠?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 호랑이에서 나옵니다.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지배층을 얘기하고요. 모든 세상을 교화시킨다. 이롭게 교화시킨다. 누구 좋게? 지배층 좋게 교화시킨다. 곰과 호랑이 토템 신앙 나오죠. 결국 얘네들 마늘 몇 쪽 주고 쑥 몇 얼마 주고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 동안 동굴에 있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결국 누구만 곰만 참아내고 호랑이는 어땠어요?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곰을 착한 호랑이를 배신자로 만든 거죠. 굳이 호랑이를 배신자로 만들어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지배층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곰처럼 소원성취할 수 있다. 호랑이처럼 지배자에게 반발하거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소원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토템 신앙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선민 사상이 이러한 부분에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제 성립 과정도 이 청동기 문화 때 이런 얘기들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청동기 때 계급 발생의 증거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모양은 이런 거죠.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거를 제석이라고 그래요. 제석. 이걸 지석이라고 그래요. 지석. 뚜껑돌과 받침돌이라는 뜻이에요. 제석의 무게가 70톤에서 건 100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남방형과 북방형이 있죠. 지면 위로 지석이 노출됐잖아요. 이거 북방형입니다. 탁자 모양이라 해서 탁자식. 그 다음에 지석이 땅속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방식. 이렇게 합니다. 대체로 한강 이남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한강 이북 쪽에서 북방식이 많이 나와요. 물론 남방식이라고 해서 다 이런 남방식만 나온 건 아니고요. 탁자 모양도 있어요. 근데 주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북과 이남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 안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치프. 족장입니다. 죽어서 이 큰 돌, 이거 어디서 구했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죽었지만 이 치프가, 이 군장이 죽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굉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에 밑줄 긋어 놓읍시다. 둘째 줄.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는 점. 체크 좀 해놔요. 계급 발생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옆에 선돌이 있습니다. 선돌. 돌이 서 있다는데 선돌은 한자는 입석이라고 그래요. 입석. 그 다음에 고인돌. 둘 다 큰 돌이에요. 작은 돌이에요. 굉장히 큰 돌이죠. 그래서 큰 돌로 이루어진 문화다. 청동기 문화를 뭐라고 그래요? 거석 문화라고 그래요. 이 거석 문화 속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선민사상도 나옵니다. 큰 돌로 이루어진 문화. 거석 문화 속에서 선민사상이 나오고 계급 합리화 속에서도 선민사상이 나오고 그 선민사상이 단군 신화에도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최초의 국가 어디가 고조선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했을 때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기록유산, 무형유산 있습니다. 밑줄 그어놔. 문화, 기록, 자연, 그리고 무형유산입니다. 구분하세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기록유산이에요. 문화유산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기록유사는 동산입니다. 동산이다. 또 기록유사는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유사 안에서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뭐 국립박물관에 있건, 국립도서관에 있건, 아니면 뭐 광주에 있건, 부산에 있건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죠. 진정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서울에 있죠. 창덕궁을 부산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럼 진정성, 가치성 훼손됩니다.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선정했던 것이 한국의 산지성원이 있습니다. 사찰. 또 이게 이제 그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유네스코에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잘 보존하고 있는지. 안 되면은 훼손 가치, 보존이 안 되고 있으면 진정성이나 가치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취소를 해버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남겨줘야 할 부분들이죠.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인지 자연유산인지 기록유산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단원의 청동기 철기시대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들, 청동기 철기시대 때 내용들이 과연 기출문제상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장에 보실래요? 1번 봐봐요. 2017년 지방기 문제입니다.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특징적인 유물이라든가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2번 문제도 봅시다. 2018년도 지방기 문제거든요.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승배찌르개. 승배찌르개는 꾸준히 나옵니다. 승배찌르개는 구석기 후기 때 나온 건데요. 승배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자루를 얘기합니다. 자루를 승배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흉기 부분이고요. 요 부분, 이 부분을 자루, 이걸 승배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여기다가 나무를 덧대가지고요. 나무 껍질이라든가 풀뿌리로 싸가지고 이거를 뭐에 용도 쓰는 거죠? 창, 사냥할 때 던지는 창 있죠? 그 창의 용도 씁니다. 요 이음새 부분이 있죠? 자루, 이걸 승배라고 그래요. 이거는 구석기 후기 때부터 나오죠. 두 번째. 근데 이제 뒤에 변홍사는 언제부터라고 했을까? 변홍사는 청동기 시대 때 변홍사라고 그랬죠. 기억은 X, 니은, 붉은 간톡이 청동기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진행하거나 의식을 해야겠다. 청동기 시대 때 나오죠. 그렇죠? 아까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물과 철기 때 유물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죠? 세 번째, 반달 돌칼.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계급이 없습니까? 반달 돌칼은 언제 나오니? 청동기 시대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기억 X, 니은 O, 디귿 X, 리을. 눌러찍기 무늬가 있습니다. 눌러찍기 무늬는 빗살무늬 토기하고 비슷하지요. 무늬를 찍어서 무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를 그리는 게 아니라 찍는 거죠. 가락바퀴와 뼈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눌러찍기 무늬, 빗살무늬 토기 다 신석기 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 때의 수공업의 증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대에 1번, 2번 다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기초 한국사 강의 3강에서는 청동기와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 때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 또 경제적인 특징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